오늘 강의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자의 종류와 운영 체계, 그리고 벤처 투자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스타트업 투자자의 유형과 투자 구조를 이해하고 벤처 투자의 주요 특징과 프로세스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타트업 투자자의 종류와 운영 체계, 그리고 벤처 투자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와 자금 조달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는 자금 조달이라는 더 큰 개념의 하위 개념입니다. 창업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리소스가 필요할까요? 네, 다양한 인적, 물적 리소스가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의 근간은 바로 자금입니다. 자금 없이는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렵죠. 자금 조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자의 기자금. 두 번째, 정부 지원 사업. 세 번째, 민간 또는 공공자금이 복합된 펀드를 통한 투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세 번째 방법, 즉 창업자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 성과나 기업의 미래 가치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 교육 과정의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젤 투자, 두 번째는 엑셀러레이터, 세 번째는 벤처 캐피탈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각 투자 단계가 특정 정부 지원 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엔젤 투자는 엔젤 매칭 펀드와 연결됩니다. 엑셀러레이터는 팁스, 즉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됩니다. 벤처 캐피탈은 모태 펀드와 연결됩니다. 이제 엔젤 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젤이란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천사라는 의미로 선한 행동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실 투자의 본질인 이익 추구와는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젤 투자의 특징은 업사이드 포텐셜, 즉 성공 시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반면 기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이 손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주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 전문직이 3천만 원을 엔젤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 표준 구간이 낮아져 세율이 30%에서 20%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엔젤 매칭 펀드입니다. 이는 엔젤 투자자가 그 투자한 금액에 정부가 추가한 자금을 매칭하여 스타트업에 더 의미 있는 금액이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10년 이상 운용되어 온 엔젤 매칭 펀드 자금은 현재 많이 소진되어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엑셀러레이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속 페달처럼 창업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이를 처음에 창업 기획자라는 명칭으로 정의했고 자본금 1억 원에 전문 인력 2명 이상이 소속된 투자 목적의 법인 형태로 규정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업계에서 간단히 엑셀러레이터 또는 엑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 민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관들에게 팁스 운영사라는 라이센스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이 도입된 배경에는 정부
R&D 자금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R&D 자금은 연간 20조 원을 넘어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중 중소기업에 배정된 금액은 약 2조 원 수준입니다. 문제는 정부 주도로 R&D 지원 대상을 선발하다 보니 사업화 성공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에서는 R&D 지원을 받은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이 약 70% 수준인데 국내는 30%가 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목적은 부가가치 창출, 수출 증대, 고용 창출인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민간 투자자의 안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에서 투자를 잘하는 엑셀러레이터에게 팁스 운용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이 1억 원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R&D 자금 5억 원을 매칭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팁스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를 보면 정부가 팁스 운용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운용사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정부 자금이 포함된 펀드에서는 2억 원을 투자해야 하고 순수 민간으로 결성된 펀드는 1억 원만 투자해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후 R&D 과제에 대한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를 거쳐 60점 이상을 받으면 2년간 5억 원의 R&D 과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벤처캐피탈, 즉 VC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에서 창업 투자회사가 100억 원 펀드를 조성했다라는 보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그 회사가 100억 원을 모두 출자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펀드 구조는 GP와 LP라는 두 주체로 나뉘어 있습니다. GP는 제너럴 파트너의 약자로 우리 말로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주체, 즉 벤처캐피탈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 LP는 리미티드 파트너의 약자로 일반 조합원이라고 하며 자금만 제공하고 그 권한이 제한된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LP로는 연기금, 경찰공제회, 사학연구원과 같은 기관이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기업, 중견기업 등이 있으며 이들은 여유자금을 대체 투자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일반적 운영체계를 보면 운영수수료로 연간 펀드 규모의 2%를 가져갑니다. 그러나 벤처캐피탈이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핵심은 성과보수, 즉 수익의 20%를 가져가는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수익률 IRR은 복리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GP가 5억 원을 투자하고 LP들이 195억 원을 투자해 200억 원의 규모의 펀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GP가 최소 1%만 투자해도 되지만 LP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보통 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펀드가 7년 후에 600억 원으로 성장했다면 IRR 20%, 먼저 GP와 LP에게 각각 5억 원과 195억 원의 원금을 돌려주고 남은 400억 원의 수익 중 20%인 80억 원이 성과보수로 GP에게 돌아갑니다. 나머지 320억 원은 LP에게 투자 비율로 배분됩니다. 결과적으로 5억 원을 투자한 GP는 총 85억 원, 원금이 5억 원이고 성과보수가 80억 원인 8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투자자가 50%의 수익을 낸다고 해도 총 300억 원으로 제한된 성과를 내게 됩니다. 반면 일부 투자는 실패하고 일부는 본전, 일부는 적당한 성공, 그리고 일부는 대박이 난다면 540억 원의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벤처캐피탈의 운영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모태펀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으로 다양한 벤처캐피탈에게 출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이러한 자금을 출자해 줄 테니 펀드를 운영해 보라는 식으로 출자 공고를 내고 이를 통해 벤처캐피탈 생태계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엔젤 투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의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벤처 투자 특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투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자 발굴과 작성 이후 실제적인 소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벤처 투자는 결혼이나 연애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주관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투자 역시 투자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됩니다. 벤처 투자는 소수의 인력들이 주도하는 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수의 인력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다시 내부 인력들을 설득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투자사에 오너십을 가진 사람과 직접 만나 결정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고용된 심사역들을 만나 그들이 내부를 설득하고 내부 의결을 통해 투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심사역과의 신뢰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예비 배우자의 가족을 처음 만날 때와 유사합니다. 그들의 조언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이는 것처럼 투자 심사역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벤처 투자에서는 경쟁사나 시장 선점자 대비 월등한 기술적 차이가 없는 경우 자신을 강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차별점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기업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두드러진 강점이 있는 엣지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심사 과정에서 종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즉, 기업의 매출이나 다른 지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의 인성이나 업계 평판 때문에 투자가 무산되거나 반대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문화나 대표자의 열정과 근성 같은 요소가 높게 평가되어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투자 유치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력적인 시장. 수조 원 규모의 시장에서 선점자가 없거나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어 우리 기업이 선도자로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력한 창업팀입니다. 대표자와 팀의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술적 우위와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이미 달성한 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잠재력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투자자들에게 가점으로 작용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투자자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기업이 특정 투자자에게는 높은 관심을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결혼이나 연애에서의 핏이 맞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특히 농식품 펀드와 같이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라도 해당 분야에 특화된 펀드가 투자사에게 결정되어 있다면 그 분야의 기업들을 더욱 유심히 발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투자자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결성된 펀드의 종류, 의사결정 체계, 주요 투자 관심 분야, 투자 대상 기업의 단계, 투자 금액의 최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통해 투자사의 평판,
피드백, 일하는 방식 등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창업자 입장에서 항상 투자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이 급하다고 해서 업계에서 평판이 좋지 않거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받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회사의 아이덴티티와 포지셔닝이 명확해야 합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고 강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유학을 가기 위해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기본 조건에 불과합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제품의 장점을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시장에서 1위 사업자라는 점이나 연간 100%씩 성장하고 있다는 등 객관적이고 매력적인 지표를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장에서 팀이나 기업이 가진 유일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ICT 분야 전체를 하나로 묶어 분류했다면 이제는 더욱 세분화되어 푸드테크, 드롭테크 등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분야나 지역에서 자사가 가진 경쟁력과 1등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기업들이 광고에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1등임을 강조하는 것과 유사하게 스타트업도 자신만의 기준으로 유일한 포지션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자생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받으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없어도 플랜 B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M&A를 통해 엑시트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R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도 언급했듯이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VC의 자금 회수 중 90%가 IPO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IPO 가능성이 있는 매출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펀딩이라는 과정이 짧게는 3개월에서 시리즈 BC로 넘어가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업자분들이 많이 만나보면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게 진행된다. 어디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 POC를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2달 후, 3달 후에 다시 또 업데이트해서 만나보면 아직도 그대로인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정하게 어떤 기업들은 어제 말한 걸 오늘 실행하고 오늘 얘기한 걸 또 내일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계획하시는 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연애나 결혼은 제가 투자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연애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한데요.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거나 나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되게 불성실한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떤 데이트 기념일인데 뭐 준비가 전혀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나 나에 대한 어떤 톤 앤 매너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업이 어떤 실행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앞으로 진척이 될 수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척도로 활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료 작성 피칭은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 단계가 좀 커지면 CF 포지션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초기 기업 투자 자리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자료 준비에 미숙하신 대표님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표님이 내가 직접 발표해보고 장표 순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시면서 내가 마치 작성한 것처럼 숙련도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앞에 장표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소개로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팁으로 드렸던 것들이 결국 포트폴리오, 기업의 소개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소개를 통해서 가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콜드콜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대로 검토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화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제가 이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제가 여건이 되지 않는 이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을 확률이 사실 9할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형태, 전화 형태보다는 누구를 통해 가시는 방식, 결국 최근에도 제가 봐왔던 사업계획서들도 지인이 메일 하나 보낼 건데 검토해 줄 수 있냐? 메일 보내고 검토해 달라고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형태, 전화 형태보다는 누구를 통해 가시는 거고 결국은 최근에도 제가 봐왔던 사업계획서들도 지인이 메일 하나 보낼 건데 검토해 줄 수 있냐? 메일 보내고 검토해 달라 보다는 이런 테마에 이런 기업인데 지인이 검토해 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분야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거나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인을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포트폴리오, 기업 대표님의 소개로 심사위원한테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한번 하고 사전에 그 소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대화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줌을 하나 띄워서 가지고 가고 내가 셀프로 화면을 띄우고 얼굴을 노출시켜서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마치 셀프 강의 찍듯이 10분이든 15분이든 찍을 수 있습니다. 15분 넘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5분 이내에 영상을 보고 나와 오프라인 미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팀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달성했는데 투자자의 어떤 고견을 듣고 싶다 이런 형태로 해서 미팅을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 5분 정도의 영상과 IR 자료를 5분 이내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결국 시간 싸움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은 내가 다음 달에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자를 만나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그 안에 좋은 추가적인 딜을 발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나쁜 계약 조항들로 우리가 수용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혹시나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고 하면 시리즈 A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우리가 BEP를 월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표 더 만들어서 그 원하는 지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밸류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월간 BEP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적자 상태인 경우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으면 다음 달 경영이 어렵고 임금이 체불된 이런 마음, 즉 심리적 위축 때문에 그 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보다는 팀 구성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사업 모델, 사업 분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최초의 팀이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구심점이 있는지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보는 대표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팀. 이 팀에 어떤 팀빌딩 히스토리가 있는지 결국은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창업기업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이 팀이 깨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빌딩의 히스토리를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리그전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이나 연애 이런 것처럼 내가 100명의 여자에게 80점을 맞아야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30점인 남자지만 한 명이 나에게 90점을 오케이 해주면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는 나의 꿈에 동의해주는 한 명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투자자가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 대표님들은 휘둘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나의 꿈에 동의하는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